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세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산업화, 그 믿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가슴 한켠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버스 안내양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버스에 승무원이 있었단다 하고 말하면 이렇게 되묻는다고 합니다. 예? 비행기도 아니고 버스에 승무원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그 시절에는 분명히 버스마다 안내양이라는 어린 아가씨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버스 문에 매달려 오라이, 오라이를 외치던 그 앳된 얼굴들. 키는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 묻혀 보이지도 않는데 목소리는 어찌나 우렁찼는지 모릅니다. 그 외침 하나에 만원 버스가 멈추고 출발하고 또 그 작은 손짓 하나에 수십 명의 승객이 움직였습니다. 그 시절 버스 안내양은 그저 버스를 안내하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시골에서 상경한 어린 소녀들이었고 시골에 두고 온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던 우리 누이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동생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작은 꿈을 위해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분들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 버스 안내양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서 사라져버렸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그 시절 버스에서 안내양과 마주쳤던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요. 또 어쩌면 그 안내양이 바로 여러분의 누이였거나 이웃집 친구였거나 혹은 여러분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시대에 잊혀진 영웅, 버스 안내양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그 놀라운 나라의 초석을 닦은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우리 세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 1960년대 초반의 서울 거리로 한번 가보시지요. 196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5해 전쯤 됩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도 이제 10여 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가난했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남루했습니다. 길에는 손수레가 다니고 지게를 진 사람들이 오갔으며 검댕이 묻은 굴뚝마다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거리에는 묘한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의 눈빛이 살아있었죠. 그 시절 서울 거리에는 막 새로운 풍경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버스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던 것은 전차였습니다. 청계천 위로 땡땡땡 종을 울리며 달리던 그 전차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릴 적 그 전차를 타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나무로 된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 천천히 흘러가는 풍경이 그렇게 정겨웠지요. 그런데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시내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한 사람이 항상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바로 버스 안내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내양이라는 말 대신 차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차의 어른, 즉 버스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또 여차장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자 차장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른이라기에는 너무도 어렸습니다. 대부분이 15살에서 18살 사이의 어린 아가씨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손녀딸 또래의 그 어린 소녀들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만원 버스에 매달려 일하던 모습을 말입니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십니까? 이 어린 소녀들은 대부분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어디 하나 빠짐없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가난한 집안의 큰딸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 시절 시골 농촌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는 집이 수두룩했지요. 자식은 많은데 먹일 것이 없으니 부모님들은 가슴을 치며 큰딸을 도시로 보냈습니다. 가서 돈 좀 벌어와라. 동생들 학교는 보내야 하지 않겠니? 기차역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고 떠나던 그 어린 딸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도 차마 돌아서지 못하고 기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행 완행 열차에 몸을 치른 어린 소녀들. 기차 안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멀미를 하면서도 가슴 한쪽에는 내가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 처음 발을 디딘 어린 소녀들. 사방에서 들리는 낯선 말투.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들. 높은 건물들. 그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려웠지요. 그런 그들을 처음 받아준 곳이 바로 버스 회사였습니다. 당시 버스 회사들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여차장 모집, 학력 무관, 숙식 제공. 이 광고를 보고 수많은 시골 소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일단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그 한 가지 조건만으로도 가난한 시골 소녀들에게는 천국 같은 일자리였던 것입니다. 1968년쯤 되면 우리나라 전국의 안내양 숫자가 무려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만 명이면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작은 도시 인구만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어린 누이들이 이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내양이 되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어렴풋이 기억나시죠? 먼저 안내양은 버스 뒷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하면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이 다 타면 오라이 하고 외쳤습니다. 이 오라이는 영어의 all right, 그러니까 다 됐다, 출발해도 좋다 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면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 소리를 듣고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안내양과 운전기사는 한 팀이었던 셈입니다. 안내양이 오라이를 외치지 않으면 버스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한마디에 거대한 버스가 움직이고 멈추었으니 어찌 보면 그날 하루 그 버스의 진정한 주인은 안내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류장마다 그렇게 차분하게 사람들이 탔으면 좋았겠지만 1960년대, 70년대 만원 버스의 풍경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여러분, 콩나물 시루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콩나물이 빽빽하게 자라는 그 시루처럼 그 시절 출퇴근 시간 만원 버스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었지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버스 문이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내양은 어떻게 했을까요? 버스 문에 매달린 채로 자기 몸으로 사람들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등으로 사람들을 밀고 어깨로 밀고 또 밀고 그러고 나서야 겨우 문이 닫혔습니다. 그 작은 체구로 어떻게 그 큰 힘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나오는 힘이었겠지요. 가끔은 문이 닫히지 않으니 안내양이 그대로 문 밖에 매달려 다음 정류장까지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한 손으로 가방을 들고 위태롭게 흔들리는 버스에 매달려서 말입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날에도 그렇게 매달려 갔습니다. 손이 얼어 감각이 없어지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 가야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요. 실제로 그렇게 매달려 가다가 떨어져 크게 다친 안내양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안내양은 차바퀴에 깔려 목숨을 잃기도 했고 어떤 안내양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가 나도 회사는 별다른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지 그랬느냐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가득 태운 만원 버스 안에서 안내양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차비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요금함이라는 게 따로 없었습니다. 안내양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비좁은 만원 버스 안에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돌아다니며 차비 받습니다, 차비요 하고 외쳤습니다. 차비는 그 시절 버스가 10원이었다가 20원이 되었다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잔돈이 없으면 거슬러 주어야 했고 표를 끊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안내양 혼자서 해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잔돈을 계산하고 손으로는 동전을 세고 입으로는 다음 정류장을 외치고 정말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류장에 다다르면 어디서 내릴 사람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또 다음 정류장이 어디인지 큰 소리로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종로 3가입니다. 내리실 분 안 계십니까? 스톱, 스톱. 그 우렁찬 목소리가 만원 버스 안에 울려 퍼졌지요. 종일 그렇게 외치다 보면 목이 쉬어 갈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안내양은 만성적인 성대결절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출퇴근길에 그런 안내양과 마주쳤던 기억이 있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푸른색 제복을 입고 어깨에는 가방을 맨 채 분주하게 움직이던 그 어린 아가씨들 말입니다. 그들의 손은 항상 까맸습니다. 종일 동전을 만지다 보니 손가락 끝이 새까매져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누로 박박 닦아도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옷에서는 항상 사람 냄새, 매연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났습니다. 한여름에는 만원 버스 안에 사람들이 가득하니 그 열기가 가마솥 같았고 한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늘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그 시절을 그저 추억으로만 떠올리기에는 그들의 삶이 너무도 고달팠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안내양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그들의 진짜 삶은 어땠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 위에서 피어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이 채널을 만들어 갑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버스 안내양들의 진짜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소녀들이었으니 당연히 서울에 집이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들이 살았던 곳은 바로 합숙소였습니다. 합숙소라고 하면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좁은 방 한 칸에 서너 명, 많게는 67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한 사람당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잠을 자고 옷을 갈아입고 짧은 휴식을 취해야 했지요. 방에는 변변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벽 한쪽에 옷을 거는 몸 몇 개가 박혀 있고 한쪽 구석에는 짐을 쌓아두는 작은 공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잠은 시멘트 바닥에 얇은 요 하나 깔고 잤습니다. 한겨울이면 방바닥이 차가워서 자다가 코끝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이 합숙소에서 안내양들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겨울에는 아직 깜깜한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눈은 퉁퉁 부어 있고 몸은 천근망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첫 차가 출발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으니까요. 세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수도가 한 곳밖에 없으니 서로 줄을 서서 차례로 씻어야 했지요. 차가운 물에 얼굴을 후딱 적시고 머리를 빗고 제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아침밥은 차에서 먹었습니다. 김밥 한 줄 또는 누룽지 한 덩어리가 그날의 아침이자 점심이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가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밤 11시, 1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양들은 하루에 무려 18시간에서 19시간을 일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하루에 8시간 일하면 힘들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들은 하루에 18시간씩, 그것도 만원 버스에 매달려서 일했던 것입니다. 발은 퉁퉁 붓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목은 쉬어 갈라지고 그래도 다음날 새벽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변한 휴일도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쉬는 게 전부였지요. 그 짧은 휴일에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모자란 잠을 보충하느라 그저 종일 잠만 잤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영화 한 편 보러 가는 것도, 봄날 꽃 구경 한 번 가는 것도 사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일한 대가, 즉 월급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1960년대 후반 안내양들의 한 달 월급은 보통 2~3천 원에서 4~5천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들으면 너무 적은 돈 같지요? 그 시절에도 결코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다른 직업과 비교해도 적은 편이었죠. 물론 합숙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별도로 생활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살인적인 노동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월급이었습니다. 그래도 안내양들은 그 적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시골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자기 손에 남는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 돈으로 화장품 하나 사기도 어려웠고 옷 한 벌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월급날이면 안내양들은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송금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뿌듯했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우리 막내가 학교 다닐 수 있겠구나. 이 돈으로 아버지 약값 사실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내양들의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삥땅 검사라고 불렸던 일입니다. 삥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차비로 받은 돈을 자기 주머니에 슬쩍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절 버스 회사들은 안내양들이 차비를 가로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이 끝나면 안내양들의 몸을 검사했습니다. 이 검사가 어땠는지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회사의 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안내양들을 한 명씩 사무실로 불러서 옷을 벗겨 몸을 뒤졌습니다. 속옷까지 벗기고 머리카락 속까지 뒤지고 양말 속까지 검사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입속까지 들여다보고 손가락으로 입안을 더듬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살의 어린 소녀가 매일 그런 굴욕적인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어른들 앞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검사를 받고 나오면 합숙소에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물론 안내양들 중에 몰래 돈을 챙기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워낙 박봉이고 살림이 어려우니 그런 일이 가끔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안내양을 잠재적인 도둑 취급하며 매일 몸수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비인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삥땅 검사 때문에 가슴 아픈 사건도 많았습니다. 1970년대 어느 해 한 어린 안내양이 이 검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안내양은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소녀들이 짊어진 짐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이런 부당한 대우에 안내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에는 그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골 부모님께 송금해야 하니까,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니까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안내양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던 시기였지요. 노동자들의 권리의식도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안내양들도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1971 연에는 어느 버스 회사에서 안내양들이 삥땅 검사에 항의하며 단체로 일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1970년대 중반에는 임금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1978년에는 김포교통이라는 회사에서 안내양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에 나와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외쳤습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 외침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 안내양들의 외침이 조금씩 사회에 알려지면서 사람들도 그들의 고된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에는 안내양들의 이야기가 실렸고 그들의 삶을 다룬 영화나 소설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1977년에 나온 영화 도시로 간 처녀를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는 시골에서 상경한 안내양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큰 화제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영화를 보며 그 어린 소녀들의 고된 삶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영화가 안내 양들의 실상을 너무 적나라하게 그렸다는 이유로 상영이 중단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컸던 것입니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노래 중에도 안내 양을 다룬 노래가 있었습니다. 오라이라는 외침을 듣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뭉클해진다고들 했지요. 그 어린 소녀들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한 풍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내 양들의 처우도 조금씩 개선되어 갔습니다. 월급도 조금 올랐고 근무 시간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휴일도 조금 늘어났지요. 하지만 그 개선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안내양이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8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4해 전이지요. 정부는 시내버스에 자동 요금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요금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승객이 직접 동전이나 표를 넣는 그 통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는 버스에 다 달려있는 그것이지요. 이 자동 요금함이 도입되면서 안내양이 차비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운전기사 혼자서도 버스 문을 여닫을 수 있게 자동문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버스를 시민자율버스라고 불렀습니다. 시민이 스스로 차비를 내고 스스로 타고 내린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해서 1980년대 중반쯤 되면 우리나라 시내버스에서 안내양의 모습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약 20여 년 동안 우리와 함께했던 그 어린 누이들이 그렇게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안내양이 버스에서 내리는 날 회사 동료들과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직업으로 옮겨갔습니다. 공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작은 가게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안내양 시절 모은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린 분도 계셨고 미용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연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골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가 그 시절 안내양이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 시절 안내양으로 일했던 분들 중에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거나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분들이니 그 어떤 어려움인들 못 이기겠습니까? 지금 그 시절 안내양이었던 분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어렸던 분들도 이제는 60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을 것이고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들은 70, 80을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그 시절 안내양으로 일하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누이,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요. 그분들에게 한번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 시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동생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의 가슴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시절 버스 안내양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휴대전화 하나로 못하는 일이 없고 버스든 지하철이든 카드 한 장 갖다 대면 자동으로 요금이 빠져나갑니다. 정말 편리한 세상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편리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 원조에 기대어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시절이었지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지요. 이런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10,000원 버스에 매달려 오라이를 외치던 어린 소녀들. 차가운 합숙소 방바닥에서 동생들 사진을 보며 잠들었을 그 누이들. 굴욕적인 몸수색을 견디며 시골 부모님께 송금했던 그 큰딸들. 이 모든 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낸 것은 어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이나 기업가만의 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새벽부터 밤까지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영웅들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영웅들 중에 분명히 버스 안내양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 안내양들이 있었기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었고 어머니들이 시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차비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그 바퀴 한쪽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내버스를 탈 때 한 번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오라이를 외치던 그 어린 소녀들의 목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떨까요? 옛날에는 말이다. 버스에 안내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어린 누이들이 정말 고생했단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편리함이 그냥 생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따뜻한 집에서 학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다 그분들 덕분이란다. 그런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질 때 우리 세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세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기를 바라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격려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들려드린 버스 안내양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버스 안내양은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약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시내버스에서 활약했던 어린 여성 승무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차장이라고 불렸으나 점차 안내양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68년에는 그 숫자가 무려 5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많은 어린 누이들이 이 일에 종사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시골에서 상경한 15살에서 18살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동생들의 학업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도시로 올라온 우리의 누이들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셋째, 안내양들은 10,000원 버스 문에 매달려 오라이를 외치며 신호를 보냈고 차비를 받았으며 정류장을 안내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좁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혼자 해냈습니다. 그 작은 책으로 거대한 만원 버스를 책임졌으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지요. 넷째, 그들의 삶은 정말 고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18시간이 넘게 일했고 좁은 합숙소에서 여러 명이 함께 살았으며 박봉으로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휴일도 거의 없었고 그 어린 나이에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조차 사치였습니다. 다섯째,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매일 받아야 했던 삥땅 검사라는 굴욕적인 몸 수색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견디기에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작은 꿈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여섯째, 1970년대로 접어들며 안내 양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회도 점차 그들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화와 노래로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졌고 사회가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일곱째, 1982년부터 자동 요금함이 도입되면서 안내 양들은 우리 시내버스에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약 2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덟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그 시절 안내 양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이름 없는 영웅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세대 모두가 그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어린 누이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후세에 길이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 첫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